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만큼 그렇죠. 부과를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 나와 있나요? 아니요,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무엇으로 이제 소득세를 부과할지, 뭐 양도소득세를 할 것인지, 뭐 기타 소득으로 할 것인지, 뭐 이런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,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이제 개정 세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년간 준비를 통해서 여태까지 뭐 사실 네.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. 한국은행에서도 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2021년도 개정안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.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과세를 세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혹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? 좀 궁금하거든요. 만약에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평가를 해서 네네네. 그 차익을 산정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뭐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미국 국세청에서도 뭐 비슷한 지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뭐 어떤 것이 논의가 됐냐면 예를 들면 1비트코인을 뭐 2017년, 16년에 샀고 뭐 1비트코인을 네. 2017년에 샀고 2018년에 또 1비트코인을 샀는데 지금 와서 1비트코인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물린다고 생각하면 그럼 언제 산 비트코인을 그렇죠. 언제 기준으로, 기준으로 그렇죠. 해서 네네네. 이거를 차익을 산정할 거냐. 내가 0.5비트코인을 파는데 그럼 2017년도에 샀던 1비트코인에서 0.5를 파는 거냐. 아하. 2018년도에서 그렇죠. 산 그렇죠. 1비트코인에서 0.5를 파는 거냐.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돼야 될 텐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세 당국에서도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그 한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1년에 또 그렇게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? 그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네.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마 신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 네네네.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양도소득세는 판매 시점과 산 시점의 가격을 이제 차이. 차익 네. 거기서 빼서 아하.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리고 판 시점에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. 좀 궁금한 거. 네. 그러면은 잃었어요. 네. 뭐 마이너스가 뭐 90% 1억을 투자했는데 9,500만 원을 잃었다고 봤을 때 아이고. 그거 세금 신고를 할 때 기타 소득으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그거를 손실로 보고를 하면 감면이나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세금 부과가 안 되겠죠. 근데 그것도 참 저도 좀 궁금한 거예요. 앞으로 어떻게 할지.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. 네. 1,600만 원일 때 샀는데 800만 원이 됐어요. 네. 그때 신고를 하면 저는 800만 원 손실입니다 하고 이제 안 내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.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그거는 뭐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 보고 그 차이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되잖아요. 기타 소득은 그렇게 되는데 그 반대는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탈세 예를 들면 탈세의 새로운 루트가 창시될 것 같은데. 800만 원에 샀는데 1,600만 원이 돼서 신고를 해서 800만 원, 그러니까 제가 800만 원만큼 기타 소득 발생했습니다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냈는데 그다음에 이게 떨어져 갖고 400만 원이 되면 아 그러네요. 현금화를 안 했는데 400만 원 돼서 그 평가이익만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내면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그거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? 뭐 이런 저도 궁금해요. 근데 아직 그런 문제는 아무도 답이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건. 한국 분들이 되게 그런 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네. 좀 이제 그런 이 거를 팀장이 조금-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 뭐. 저는 신규 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죠? 이렇게 돼요. 그렇지 마십시오. 예.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누군가 이렇게 해서 뭔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만들게 제가 되겠죠, 봤을 때는, 솔직히. 네, 이거를 법안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뭐 또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 평가하는 방법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거래소마다 또 가격도 다르고 이래서 또 비상장 주식하고는 또 다르거든요.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은 또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네요. 그러면 거래소마다 틀리면 또
어떤 정부나 어떤 중앙기관이 가격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800이다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기재부에 저기 트레이더를 한 명 더 놔야 될 것 같은데. 아예 그 기재부 공시 네. 가격이 생기나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거 만약에 법제화를 하시는 분이 네. 계시면 그분은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트레이딩도 해보시고 돈도 좀 잃어보시고 네, 해봐야 맨날 이제 저희 방송도 좀 보시고 대전 거래도 좀 해보시고 아이고. 차익 거래도 해보시고 해봐야 그래야 조금 이해를 확실히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. 야, 그러게 이게 뭐 양도 자격증도 소득으로 있어야 칠 될것 건지 뭐 그렇죠. 기타 소득으로 칠 건지 뭐 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매기나요?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. 아마 미국도 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이 이제 전 연방 정부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주마다 다른 것 같지는 않고 네. 이제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데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관련해서 이제 소득세 부분이 조금 좀 낮은 세율로 네. 받을 수 있고 채굴자나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다 사업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EU에서 지금 부가가치세 부분이 부과되지 않는 걸로 지금 사실상 결정이 돼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뭐 다 이제 사업해서 얻은 수익, 채굴자나 뭐 거래소나 이런 데는 사업소득은 다 이제 납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쟁점이 되는 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건 부가가치세가 조금씩 다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세가 있는데 네. 2017년도에 이제 자금결제법상 이게 화폐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비세를 내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면제 규정이 생겨서 소비세는 이제 면제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과거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? 아, 그 법 생기기 전에요? 네. 아, 그러니까 그렇죠. 샀는데 이미 그렇죠. 팔았어. 그렇죠.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건 명백하게 그걸 부과할 수 없고요.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적으로 열거된 거에 대해서만 네.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. 몇 년 뒤에 그거를 이제 다시 소급해서 납부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헌법적인 정신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. 오, 그 뭐 정도요? 네,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이 있으면 거기 하에서 이제 납부를 할 수는 있어요. 이제 네. 뭐 법률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새로운 법하에서 과거에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과세를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법이 뭐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건 모르겠어요. 상속세는 지금 법률 하에서도 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상속세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익만 발생하면 되니까. 근데 그런데 지금 상속을 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상속받았다고 해서 소급해서 납부하게 할 거냐. 뭐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가능은 하고 그리고 뭐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. 일반적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목이 이제 새롭게 규정이 된 다음에는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과거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세목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념으로서는 세금을 입히기가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세금의 만약에 세법을 되게 강화시켜서 여기다가 뭐 양도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그걸로 준하는 뭐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어느 다른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정말 이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왜냐면 그렇죠. 내가 이걸 그렇겠죠. 파는 시점으로부터 뭔가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차라리 왜냐면 제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를 거래소에서 보유만 안 하고 뭐 지갑이나 이런 지갑이 있으면 그게 그쵸. 그 지갑 자체는 거래소 실명 계좌.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것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갑은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러게요. 그럼 그 P2P 지갑이 거래도 명의가 할 수도 있고. 그 지갑이 제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안 나와서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장외 거래에 대한 세금을 누가 미쳤다고 신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내가 이거를 취득했다라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받으시면 그 비트코인으로 뭐 햄버거를 사 먹거나 커피를 사 먹거나 뭐 아니면 해외에 있는 친구랑 뭔가 물건을 거래하는데 사고 팔거나 그렇게 하겠지. 그거를 굳이 한국 거래소까지 들고 들어와서 각 그쵸, 그쵸. 나라별로 그렇죠. 세법도 다 다를 텐데. 맞아.
저는 그러네요. 적용이 될 수 없다고. 굳이 거래소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. 만약에 네. 거래소에 넣어서 세금이 부과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그렇죠. 하려고 들 네.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추적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. 사실 정부에서 뭐 거래소한테 억지로 무조건 너희들이 공개를 해야 된다. 거래한 이 내역들을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? 어떨까요? 공개요? 그러니까 이거죠. 현금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받아먹던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네. 현금을 하잖아요. 받는 네네. 입장에서. 그렇죠.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5만 원짜리를 딱 여기 밑에 숨겨놨다고 국가에다가 그렇죠. 나 국세청에 나 여기다 5만 원짜리 숨겨놨어 이렇게 신고하진 않잖아요. 그냥 그런 그쵸. 느낌이라는 거죠. 네, 세뱃돈 받아서 이렇게 세뱃돈 이렇게 받았다고 국가에 신고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렇죠. 이런 뭐 것처럼. 해외여행 가서 써도 되고 네. 뭐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어디든 있을 테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제가 뭐 이걸 지금은 세금을 먹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러면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네네네. 뭔가 이제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또 그런 기대 효과로 사실 징수를 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저는 좀 없지 그러게요. 않나 잘 싶어요.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네. 수 있는데 지하 경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니까요. 근데 그렇죠. 약간 이렇게 거래소 단을 지하 경제가 아닌 그 뭐 양지로 양지로 좀 하고 올라오고. 그 아래에서 이제 P2P로 일어나는 건 사실 뭐 규제를 할 수도 없고 네. 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우선은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내역이 나오니까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그럼 내가 거래소에서 뭐 수익 났는데 만약 기타 소득이라고 치면 수익 난 거 내가 이거 왜 신고해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거래소에 대해서 이번에 에어드롭 관련해서 네. 이제 세금 부과된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아. 원천 징수해야 되거든요. 그 그리고 부- 소득세도 네, 맞아요, 기타 소득은 맞아요.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현금화했을 때 거기서 원천 징수를 해버리겠죠. 네.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내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도 거래가 되잖아요. 해외 거래소에 내서 네. 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기존에 얼마에 내가 이 토큰을 이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이것도 거짓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. 생각해 보면요, 음식점도 그렇고 그리고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요, 카드로 내면 얼마고 그렇죠. 이제 현금으로 내면 더 또 할인을 깎아줘요. 주고 그렇죠. 네,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가 어떤 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카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저 카드로 할 바에 비트코인 좀 네, 근데 네. 카드로 사는 거랑 현금으로 사는 거랑 다르게 받으면 불법인데요. 아, 근데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. 예. 네. 백화점에서는 네, 안 그러지만 네. 이제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쇼핑하면 네, 네. 그렇죠. 꼭 그러더라고요. 네네. 처음에 한국 와서 그거 좀 놀랬거든요. 아, 아니 카드로 하려는데 형만이 이제 또 5천 원 깎아준다고. 그러니까 현금 하면 얼마 빨리 이러고. 찾으러 갔죠. 그게 이제 ATM. 부가가치세를 면피하고 그냥 부가가치세 자기 스스로 이제 깎아주는 거죠. 자기는 그렇지. 신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미신고죄도 있고 불성실 납부가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세금 관련해서 제도가 도입되면 신고는 제대로 하시는 게 그렇죠. 맞죠. 이제 네. 그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국민으로서 신고할 때 신고해야지 깔끔하게. 성실 납세. 맞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아, 보통 이렇게 네. 세법이 생기면 그 뒤로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는 거다고 하셨죠? 아,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런 건 아니에요? 저희가 이제 개정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2020년도 네네. 세법 개정안 이미 나왔는데 그러면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내년도 개정안 만들 땐 넣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죠. 거래세만 나오지 않을까요? 솔직히 뭐 보유세나 이런 게 나올까요? 거래세. 보유세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? 지갑을 내가 명의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그렇죠. 사람마다 다 지갑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사람만 손해인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면. 거래소에서 보관하면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뭐 그런 건 보유세를 아닌데 내야 이제 된다는 세금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을까요? 이제 자기가 신고하면 다 거래소. 되는데 자기가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. 거래소도 영업하기 힘들겠다. 근데 또 대부분이 거래소를 이용하니까. 예, 그건 어쩔 근데 수 없는 언젠가 것 현금화할 때는 당연히 근데 뭐 언제 사서 언제 얼마에 샀냐 이거를 뭐 입증하라 이런 자료를 내도록 하겠죠. 그러면 네, 대부분 세금 때문에 다 그 안에서는 빼낼 거고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지급 준비가 갑자기 뭐 힘들어지고.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딱 시장처럼 누가 걸어놓으면 체결하고 약간 경매장 같이
될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이 와중에 이제 그 그러네.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처음이에요. 지금 와, 개인적으로 엄청 와. 거래소 걱정이 되시는 사업적으로. 거죠. 네. 세금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완전 해야 저기 되나. 나오는 거. 지금 갑자기 지금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내 다 집향. 비트코인을 빼버리면 어떡하나. 이런 게 바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뱅크런 같은 사태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빼는 게 당연할 것 같은 게 가지고 계속 넣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렇죠. 거기에 거래소에 계속 있으려면 예를 들면 은행에 뭐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붙듯이 뭔가 이런 장점이 있어야지 계속 넣어놓을 인센티브라도 것 좀 있어야죠. 같으니까. 거래소도 스테이킹 서비스라 그래서 이자 지급해주는 데도 스테이크요? 많아요. 아. 스테이킹. 스테이크 먹고 싶네요. 근데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요? 난 잘못 들은 줄 스테이크라고 알았는데. 아니 스테이크 들어가지고 오시는 아, 네, 고기 저도 스테이크 먹고 싶네요. 스테이킹이라고, 네.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어쨌든 네네. 이거를 각 보유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묶어 놓으면 뭐 네.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 이런 아, 이벤트적인 오케이, 오케이, 부분들도 오케이. 많아요. 뭐 하나의 네. 일종의 뭐 펀드 상품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뭐 다 세법이 적용이 되겠죠. 뭐 시, 그 시, 이후에는. Gracias. 이제 이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걸로 하면 여신이 돼서 사실은 돈으로 그걸 지급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돈으로 만약에 지급하면 그거는 이제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기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이제 이자 개념으로 코인으로. 해서 지급을 해줘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 얼마를 맡기면 그거를 뭐 자기네 코인으로 환산한 가격에 얼마를 뭐 얼마로 되고 그렇죠. 그 거기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당 뭐 그 토큰으로 이자 몇 % 내지는 뭐 1년에 몇 %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그렇죠. 상품이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거죠.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특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. 이 특근법과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 연관이 있나요? 우선은 특근법이 시행되면 이제 자금 흐름이 투명해지잖아요. 네.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명확해지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도록 이제 만드는 그 구조가 딱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. 뭐 시작점과 끝 이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지면 그러면은 자금 맨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제 부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기본이 이제 전제가 깔리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그와 함께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